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근교에 사는 30대 후반 한지연이라고 해요. 사랑 못 받고 큰 사람은 결국 눈이 짧다더니 제가 딱 그런 것 같아요. 부모에게 따뜻함 하나 못 받아본 탓에 시댁에서 내민 가짜 손길에 넘어가 버린 거죠. 결과적으로 전부 조건부였더군요. 자기들 입맛에 딱 좋은 사람이었을 뿐이지 저라는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가족이라는 말이 주는 달콤함에 취해 당해버린 거죠. 그리고 그 대가는 그걸 몰랐을 때보다 더 혹독해네요. 제가 기억하는 집이라는 공간은 늘 불편한 공기였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TV 소리보다 큰 건 아빠의 쩌렁쩌렁한 고함뿐이었고, 그 고함 끝에는 항상 제 이름이 붙어 다녔죠. 아, 이름이라고 해도 단 한 번도 이름 세 글자를 곱게 불러준 적은 없었고요. "야이 이년아" 라고 시작해서 "그래서 네가 사람 구실을 하겠냐"는 말로 끝나는 게 아빠 대사였어요. 문 닫고 들어앉아 있으면 방문 너머로 또 엄마 잔소리가 이어졌죠. "너 때문에 내가 이 꼴이야. 어? 내가 너 그냥 딴 집 딸처럼 손 놓고 키웠으면은 너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을 것 같아? 내 청춘 갉아먹고 컸으면 네가 알아서 더 잘해야지." 저요? 그냥 듣고 있었어요. 듣고 참고 또 듣고. 사춘기 시절 저희 집에선 소리 지르면 이긴다는 무언가 룰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룰이 왜 생겼냐고요? 아빠가 원조였으니까요. 제가 2등 했던 날에도 집에선 상장보다 성적표 뒷면에 적힌 순위표가 더 중요했어요. 1등은 뭐 하느라 놓쳤냐? 내가 뼈 빠지게 번 돈으로 학원비 넣어줬더니 고작 한다는 게 2등이야. 아, 그럴 거면 뭐하러 학원 다니냐? 차라리 때려치워. 그 말에 엄마가 뭐라 했는지 아세요? 아빠가 괜히 욱하는 줄 알아? 너가 제대로 못하니까 아빠가 매번 소리 지르시는 거잖아. 아, 네가 문제야, 네가. 그랬던 집이었어요. 잘했다는 말을 들어본 기억은 없었죠. 친구네 엄마는 시험 끝나고 도시락 뚜껑 열면 쪽지 하나씩 넣어놨다는데 우리 집은요, 쪽지는커녕 반찬도 냉장고 남은 거 쓸어 모아 넣은 게 다였어요. 고등학교 땐 한창 수능 준비한다고 밤새워 문제집 붙잡고 있다가 정말 그냥 쓰러졌거든요. 정신 차려보니까 바닥이었고요. 코피도 터졌어요. 그걸 본 엄마가 뭐라 했는지 들어보실래요? 또 어디 아픈 척이야? 공부 안 하고 싶으면 그냥 때려쳐. 연극 그만하고. 이쯤 되면 이해되시죠? 제가 왜 집을 나갔는지. 결국에요, 저는요, 어느 날 새벽에 가방 하나 메고 나왔어요. 그게 고3 여름이었고요. 근데요, 진짜 기가 막힌 건 뭔 줄 아세요? 찾으러 오는 사람 하나 없더라고요. 학교에도 학원에도 연락이 안 왔고요. 경찰 신고? 그런 거 할 정성도 없었나 봐요. 며칠 뒤에요, 돈 다 떨어져서 결국 집에 들어갔어요. 현관 열자마자 엄마가 절 내려다보며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적든 말든 네 인생이야. 어? 내 스스로 집에 다시 기어 들어왔으니까 너 다시는 내 앞에서 우는 소리 할 생각 말어. 근데요, 그렇게 말하던 엄마가 어느 날은 제 방 문 사이로 조용히 봉투 하나를 밀어넣는 겁니다. 10,000원짜리 지폐 섞인 봉투요. 말도 없이 설명도 없이요. 아빠도요, 술 먹고 들어온 날엔 꼭 후회 섞인 이런 말을 했었는데요. 그래도 네가 우리 딸이니까 잘 돼야지. 나처럼 살지 말고. 그 한마디에 또 흔들렸죠. 진짜 너무 웃기죠. 진작 그렇게 말해줬으면 이렇게나 됐겠냐고요. 근데 사람이 참 간사한 게요. 그런 순간 때문에 완전히 끊어내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도 라는 단어가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래도 부모인데, 그래도 자식인데, 그래도 우리 가족인데. 이 말이 사람을 계속 잡아 끌더라고요. 성인이 되고 나서 다짐했어요. 다시는 이 거지 같은 집에 들어오지 않겠다고요. 이건 진짜 마음에 맹세했어요. 그래서 절대 용돈도 안 받고요. 전화도 먼저 안 했고 명절에도 시간 안 된다고 하면 안 갔죠. 일부러 거리 뒀어요. 그래야 안 흔들릴 것 같았으니까요. 근데요, 진짜 그게 끝이었으면 좋았겠죠. 생각처럼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사람 마음속에 남긴 미련이 꼭 잔고장처럼 남아서 갑자기 작동을 하니까요.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라는 게
혹시라도 나중에 부모가 미안했다라고 한마디라도 해주면 그러면 조금은 다시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솔직히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바보처럼 또 미련 갖고 기다렸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친정이란 게요. 누구한텐 안식처고 누군가에겐 외면한 존재겠지만 저한텐 그냥 끊어지지도 않고 가까이 하기엔 상처만 남는 그 이상한 중간지대였어요. 그런 집에서 컸는데 결혼할 땐 또 왜 그리 기대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친정에서 찾지 못한 가족애를 다른 곳에서 찾고 싶었나 봐요. 그 생각이 또 모든 걸 엉망으로 만들어버릴 줄은 그땐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렇게 한 발짝 또 한 발짝 물러나서 친정하고 거리 뒀던 그 시절. 인생이라는 게 참 웃긴데요. 꼭 이렇게 다 무너졌을 때 누가 하나 툭 건드리면 사람 마음이라는 게 허망하게 넘어가거든요. 그때 제가 그랬어요. 제가 또 회사에서 쓰러진 적이 있었는데요. 과로에 회식까지 겹쳐서 몸이 딱 고장이 난 거였죠. 근데 문제는 그날따라 병원까지 실려간 저를 챙긴 사람이 아무 사이도 아닌 그냥 옆부서 김기훈 대리였다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이 왜 저를 챙겼는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퇴원하고 나서도 며칠 동안 문자가 왔어요. 밥은 먹었냐? 밤엔 춥던데 따뜻하게 입고 다녀라. 저도 사람이 챙겨주니까 마냥 싫은 기분은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인연이 이어졌죠. 그러다 보니 제가 친정 없이 혼자 살고 있는 것도 알게 된 거예요. 제가 다 알려준 것도 아니고 두루뭉술하게 얘기한다는 게 다였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가족이라고 해서 다 따뜻해야 한다는 법은 없잖아요. 세상에는 오히려 가족이 더 상처 주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지연 씨도 억지로 붙잡지 말고 힘들면 그냥 편한 쪽으로 가요. 남들이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지연 씨 마음이 편한 쪽 그게 정답이니까. 그때였어요. 심장이 아니라 속이 좀 아릿했던 게. 내가 지금까지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해준 적도 들어본 적도 없었거든요. 네가 편한 쪽 택하라는 그 말이 진짜 이상할 만큼 낯설고 또 위로가 되었어요. 대놓고 누가 편히 돼준다고 하면 처음엔 좀 의심하잖아요. 근데 그날은 그게 묘하게 위로처럼 들리더라고요. 그 후로 연락이 이어졌고요. 퇴근 시간 맞춰서 슬쩍 간식도 챙겨주고 피곤하면 퇴근하고 밥 먹기도 귀찮은데 오늘은 집밥 말고 순두부찌개 어때요? 이런 멘트를 날리는 거 보면 속셈이 있었던 거죠. 근데요, 저도 솔직히 좀 좋았어요. 제가 나중에 친정 얘기 살짝 흔들렸거든요. 어렸을 때 상처를 많이 받아서 부모님이랑 안 보는 사이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또 뭐라는 줄 아세요? 지연 씨, 세상에 완벽한 가족 없어요. 그런데 내가 곁에 있잖아요. 누가 뭐래도 난 지연 씨 편이에요. 그니까 앞으로는 힘들면 혼자 견디지 말고 그냥 나한테 기대요. 필요하다면 내가 지연 씨 가족이 되면 되는 거죠. 뭐야, 드라마 대사야 뭐야. 근데 그 말을 또 제가 믿었네요. 왜냐면 누가 안 그래요. 사람은 결국 자기한테 없는 걸 가진 사람한테 끌리잖아요. 저는 누군가가 내 편이라고 해주는 그 말이 너무 간절했거든요. 그렇게 연애 비슷한 걸 시작을 했죠. 처음엔 조심스러웠어요. 너무 다정한 게 오히려 무섭기도 했고요. 근데요, 이상하게 그 사람은 성질도 안 내고 말끝마다 네가 좋으면 나도 좋아 이런 식이었어요. 넌 참 책임감이 강해. 뭐든 혼자 해결하려고 애쓰잖아. 그 모습 보면서 나도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리고 사실은 미안하기도 하고. 내가 더 챙겨줘야 하는데 넌 늘 자기 몫을 넘치게 감당하니까. 기훈 씨가 그렇게 봐주니까 내가 더 열심히 살 수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가? 나 별로 안 힘들어. 그냥 너무 행복해. 그 말 한마디에 저는 회사를 더 악착같이 다닌 거고요. 참치캔 아껴 먹으면서 적금 더 넣은 거고요. 그 사람이랑 결혼하려면 제가 돈을 더 많이 모았어야 했거든요. 친정에 손 벌리긴 죽어도 싫었으니까요. 결혼 준비할 때도 제가 먼저 결혼식에 친정 부모님은 부르기 싫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별말 없이 너 좋을 대로 하자고 하더라고요. 이쯤 되면 그 사람이 그냥 좋은 사람인 척 오지게 하는 거 아니냐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진심 같았어요. 적어도 그때는요.
결혼을 결정하고 처음 시댁에 인사 가던 날이 기억나는데요. 온몸에 힘이 들어갔는데 막상 문 열고 들어가니까 시어머니가 환하게 환대를 하듯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리고는 제 손을 꼭 잡고 하신 첫 마디가 이거였죠. 부모님이랑 사이가 좀 서먹서먹하다면서. 그럼 앞으로는 내가 더 챙겨주면 되지. 괜히 그 집에서 상처받고 서운해할 필요 없어. 이제부터는 네가 우리 식구니까 지연이가 괜찮으면 내가 지연이 엄마 해줄게. 그때는 손잡는 게 그렇게 따뜻하더라고요. 내가 이 집 딸이 되면 다를지도 몰라. 그런 생각이 스쳤고요. 명절에 시댁 갔는데요. 제가 평소에 고기 잘 안 먹는 거 어떻게 아셨는지 잡채에 고기 안 나와서 따로 덜어놨더라고요. 이건 지연이 거. 너 고기 싫어하잖아. 이런 식이면 누구라도 감동하죠. 시누이도 그랬어요. 아가씨가 결혼식 날 옆에 와서 뭐라고 했는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언니는 혼자서도 씩씩하게 살아왔구나. 멋있다. 앞으로 우리 자주 봐요. 언니 동생처럼 지낼 수 있겠죠? 그때부터였죠. 제가 착각을 시작한 게요. 내 진짜 가족은 친정이 아니라 시댁이라고요. 이런 시댁을 만나기 위해 그렇게 힘든 유년을 보냈구나.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어요. 시어머니한테 처음으로 생일 축하받은 날 눈물이 날 뻔했는데요. 제가 가족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근데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게 참 무서운 거예요. 가족이라는 단어에 그렇게 쉽게 무너진 내가 그때 얼마나 외로웠던 걸까 싶기도 하고요. 아니, 지금도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덜컥하는 거 보면요. 아직도 저는 제대로 회복 못한 거겠죠. 그렇게 시댁이라는 곳에서 내가 처음으로 기대를 해버린 게 실수였던 건지 착각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내 바람이었는지는 그때는 아직 몰랐어요. 그냥 다들 나한테 너무 잘해줘서 내가 지금껏 못 받아온 걸 한꺼번에 받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사는 동안 친정은 머릿속에서 싹 사라졌어요. 솔직히 그 시절엔 안부 전화도 제가 먼저 하지 않았고요. 무슨 날이 되어도 연락 한 통 없으면 그냥 안부가 별일 없는 거겠지 하며 넘겼죠. 그렇게 서먹해진 관계에 익숙해질 즈음 전화가 왔어요. 엄마였는데요. 목소리가 이상하게 잠겨 있었어요. 쉼목처럼 뭘 많이 울고 난 사람처럼요. 아빠가 쓰러졌어. 지금 응급실이고 빨리 좀 와줄 수 있겠니? 그 말 듣고도 저는 망설였어요. 솔직히 말해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거든요. 걱정보다 당혹감이 먼저였죠. 이제 와서 나더러 뭘 어쩌라는 건가 싶기도 했고요. 엄마 말로는 그렇더라고요. 퇴직하고 나서 아빠가 지인한테 들은 말에 혹해가지고 땅을 샀대요. 거긴 곧 개발될 지역이다. 이거 잡으면 일확천금이다. 뭐 이런 식으로요. 퇴직금 전액에 대출까지 끌어다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죠. 발표 나기를 그 땅이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였답니다. 그것도요, 보존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한마디로 땅값은 뚝 떨어지고 팔리지도 않는 시멘트 덩이가 된 거예요. 이자 내는 것도 막혀서 너한테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정말 도와줄 사람이 너밖에 없다. 그 문장이 왜 이렇게 웃겼을까요? 한 번이라도 고맙다거나 잘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럴 때가 돼서야 너밖에 없다니. 꼭 내가 무슨 보험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래도 사람 마음이 그렇게 단순하더라고요. 또 그 말 한마디에 흔들렸거든요. 그날 밤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진짜로 말하기까지 한참 걸렸어요. 괜히 눈치 보게 되더라고요. 여보, 있잖아. 아빠가 지금 많이 안 좋대. 병원비까지 감당이 안 된다는데 나 조금이라도 도와야 하지 않을까? 장인어른이?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당신 그 집한테 받은 게 뭐가 있다고 도운다는 말이 나와. 아예 한두 번도 아니고 그렇게 당하고도 아직 정신 못 차렸어? 아니, 그래도 사람 된 도리로 그냥 넘어가기가 힘드네. 여보, 아휴, 미련 그만 가져.
당신 가족은 그 집 사람들이 아니고 여기 있잖아. 그 집에서 당신한테 뭘 해줬는데 당신 아플 땐 병원도 안 보내줬다며. 그런 사람들한테 왜 또 끌려가? 그 말에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면요. 반박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맞는 말이기도 했고요. 그렇게 아프게 컸으면서도 나는 또 끌려가려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며칠은 연락을 피했어요. 일부러 바쁜 척하고 전화 안 받고 메시지도 읽고 무시하고요. 한참 그렇게 며칠 앓고 있었을 때 남편이 슬쩍 묻더라고요. 장모님한테 연락 안 오지? 저기 뭐 결국엔 알아서 하시겠지. 당신이 도와줬다고 바뀔 사람들은 아니니까 신경 꺼. 하여간 당신이 너무 바보같이 착하기만 해서 그래.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자 남편이 확신한 얼굴로 소파에서 일어났어요. 나를 믿고 있다는 눈치였죠. 근데요, 그게 더 힘들었어요. 내가 진짜 그 말을 따르려면 그만큼 내 안의 미련도 다 끊어내야 하거든요. 근데 밤마다 눈을 감으면 아빠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네가 우리 딸이니깐 잘 돼야 한다는 그 말. 예전엔 술주정이라 치부했는데 그땐 달리 생각이 되더라고요. 미안해서요. 대체 뭐가 미안한 건지 저도 이해가 안 가지만요. 왜 이제야 그런 말이 떠올랐는지, 내가 왜 또 이러는 건지 답도 없고 해답도 없었어요. 눈을 감으려 해도 자꾸만 무언가 내 눈꺼풀을 들어 올렸어요. 남편 말대로 행동을 멈췄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멈춰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날 이후로도 며칠 동안 휴대폰을 자꾸 쳐다봤는데요. 보지도 않을 메시지함을 괜히 열었다 닫았다. 사진첩 들어갔다 나왔다. 심지어 날씨 앱까지 몇 번을 열었는지 모르겠어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손이 가더라고요. 병원에 있는 아빠 얼굴을 직접 본 것도 아닌데 자꾸 눈앞이 아른거렸어요. 내가 피한 건 그 사람들일까? 아니면 내 양심이었을까? 애초에 그 둘이 따로 구분이 되긴 하나 싶기도 하고요.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게 지냈어요. 늘 하던 대로 출근하고 늘 하던 대로 퇴근해서 밥상 앞에 앉았고 뉴스를 보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내 눈치 한번 보지 않았죠. 어쩌면 저한테 맡긴 거였겠죠? 아니면 아예 관심이 없었거나요? 어쨌든 그 무관심이 참 조용하고 무섭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더는 못 견디겠어서 출근길에 지하철에서 내려 발길이 회사가 아닌 병원 쪽으로 향했어요. 이유는 없었고요. 그냥 이러다 후회하겠다는 생각만 있었거든요. 아무리 나쁜 부모라도 사람이 아프면 그건 다른 문제 같았거든요. 병원 도착했을 때 중환자실 앞 복도는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어요. 간호사 하나 없이 조용했고 의자엔 웅크린 사람들이 몇 명 앉아 있었고요. 저는 조심스럽게 아빠가 입원한 병실 앞 유리창으로 다가갔어요. 숨도 안 쉬고 들여다봤는데 아빠였어요. 맞는데 아니었어요. 호흡기 끼고 누워있는 그 사람은 내가 알던 그 고압적이고 날카롭던 아빠가 아니었어요. 창백하고 주름진 얼굴, 바싹 마른 판을, 반쯤 감긴 눈. 내가 어릴 때 봤던 아빠의 이미지랑 너무 달라서 처음엔 몰라봤죠. 뒤에서 인기척이 나더니 엄마가 오셨어요. 내 눈을 보자마자 말없이 다가와서 손을 덥석 잡더라고요. 어릴 적엔 그 손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잊고 있었는데 그날은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손이 차갑고 떨리고 있었어요. 미안타. 너한테 이런 짐까지 주어서 정말 미안타 지연아. 미안하다고? 지금 와서 그 말이 무슨 소용인데. 내가 어릴 때 그렇게 소리 지르고 매일같이 나한테 상처 주던 건 다 뭐였는데? 그땐 한 번도 미안하단 말 못했잖아. 돈 필요하니까 이제야 딸이 좀 아쉬워? 엄마도 아빠도 많이 미숙했어. 정말 미안해. 그 순간 가슴이 꽉 막혔어요. 누구나 다 듣는 말이겠지만 전 한 번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말. 그 미안하다는 말이 이렇게 무겁고 날카로울 줄 몰랐거든요. 눈물이 찔끔 날 뻔했지만 꼭 참았어요. 울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 순간은 동정심이 아니라 어떤 의무감 같은 게 더 컸던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엔 오히려 마음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내가 뭘 해야 할지도 명확해졌고요. 머릿속은 아주 단순하게 정리됐어요. 병원비 정도는 보태야겠다. 그 이상은 몰라도 그 정도는 하자. 그게 그날 저녁 제가 내린 결론이었어요. 여보, 나 병원 다녀왔어. 병원에 갔다고? 아니 설마 장인어른 입원하셨다는 그 병원? 거길 왜 갔어? 당신은 아직도 그런 생각하고 있었어? 그냥 너무 마음에 걸려서 유리창 너머로 아빠 봤는데 진짜 많이 약해졌더라. 그 모습 보니까 그냥 못 본 척이 안 되네. 그래서 또 뭐 결국 도와주겠다는 건 아니지? 진짜 멍청하구나 당신. 그 말이 확 꽂히더라고요. 멍청하다니. 물론 저도 자신 없었어요. 이게 잘하는 건지 또 상처받으러 가는 건지. 근데 그렇게 말하니까 오히려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 집이 나한테 해준 거 없다는 거 나도 알아. 근데 그냥 두고 보는 건 더 못하겠어. 병원비 정도는 나라도 좀 보태야 할 것 같아. 그래도 피부치잖아. 제정신이 아니네 진짜. 당신한테 해준 거 하나도 없는데 심지어 빚덩이까지 된 집안에 왜 기어들어가? 우리가 뭐 돈이 남아돌아? 우리 둘이 벌어서 겨우 자랑같이 샀는데 그 돈을 거기다 쓰겠다고? 여보, 그렇게 몰아붙이지 마. 나도 다 생각하고 말하는 거야. 드는 돈은 내가 알아서 할게. 내 통장에서 내 힘으로 할 거야. 그냥 부부니까 숨기지 않고 말한 거지. 당신한테 돈 보태라고 말한 거 아니야. 당신이 내 말 무시했다는 게 문제잖아. 난 분명히 반대했는데도 결국 당신은 혼자 결정하고 뭘 하겠다는 거잖아. 그게 부부야? 그게 신뢰야? 당신은 내 말은 무시하고 그 집 딸 노릇하겠다는 거잖아. 나도 고민 끝에 털어놓은 거야. 근데 당신은 왜 매번 내 마음을 바보 취급해? 내가 무슨 마음으로 이런 생각했는지 물어나 봤었어? 그 말에 더는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고요. 남편은 거실에서 한참 TV만 봤어요. 그날 이후 저는 조용히 대출을 알아봤어요. 개인 신용으로. 조건은 안 좋았지만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 생각했어요. 며칠 뒤 병원비가 입금됐다는 연락을 받았죠. 엄마는 고맙다는 말만 반복했고요. 고맙다는 말을 들으면서도 마음 한켠이 텅 빈 것 같았어요. 제가 알던 부모님들이 아니어서요. 한없이 작고 비굴해진 모습을 보고 제 마음이 너무 싱숭생숭했거든요. 아빠는 그 후 몇 주를 버티다가 결국 고혈압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임종을 지키던 건 엄마뿐이었고요. 저는 장례식에서 조용히 절만 했어요. 그래도 하나뿐인 딸이니까 남들 보기에 좀 그래서 상주로 계속 있긴 했지만요. 엄마도 저한테 일을 많이 시키시진 않더라고요. 몇 년이 지나 엄마도 몸이 망가졌어요. 아빠 떠난 충격도 컸고 생활고가 더해지니 금세 지치더라고요. 병원에도 자주 입원했고 나중엔 걷는 것도 힘들어졌어요. 그리고 엄마는 떠나실 때까지 지겹도록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미안했어, 지연아. 다음 생에는 내 딸하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 그 말을 끝으로 손이 스르륵 힘을 잃더라고요. 장례를 치르는 내내 귀에서 그 말이 맴돌았어요. 이렇게 쉬운 말을 제가 힘들 땐 왜 그렇게 아끼셨던 걸까요? 엄마 아빠가 후회하길 바라면서도 어차피 가시는 길 기왕이면 편하게 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양가의 감정이 절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제 친정이 사라졌어요. 화해도 없었고 용서도 없었지만 그냥 멀리 두고 사는 거랑은 느낌이 다르잖아요. 내가 먼저 버려놓고 왜 이렇게 저만 아픈 것 같을까요? 엄마를 보낸 지 일주일쯤이 지났으려나? 그동안 손도 못 댔던 서류 봉투 하나를 겨우 꺼냈는데요. 그 안에 있던 등기부 등본 한 장이 온몸을 멈추게 하더라고요. 딱 그 한 장. 아빠가 생전에 매입하고 결국 엄마가 떠날 때까지도 그대로 두었던 그 땅. 수백 평짜리 황무지 주인을 알려주는 그 서류요.
왜 엄마가 그 빚 얽힌 땅을 끝내 정리 안 하고 남겼다가 그 고생을 했나 싶으셨죠. 상속 포기라는 절차가 있는 걸 몰라서도 아니고 그냥 손 떼버릴 수도 없어서도 아니었어요. 엄마는 생전에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네 아빠가 죽기 전까지 매달 그 땅 주변 도로공사 소식만 기다렸어. 혹시라도 개발 다시 풀릴까 봐 뉴스 나오면 메모하고 부동산 돌아다니고 그게 마지막 희망이었지. 그 말을 들으면서 속으로는 미련하다 싶었지만 솔직히 이해도 됐어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 손에 쥔 흙덩어리 하나에 모든 기대를 건 거니까요. 엄마는 그냥 그걸 끝까지 놓지 못했던 거예요. 자존심도 아니고 계산도 아니고 그냥 사람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집착 같은 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속 정리 하나 하지 않고 돌아가신 건 어쩌면 일부러였을지도 몰라요. 나더러 어떻게든 네가 결정해라 하고 떠넘긴 걸 수도 있고요. 그게 원망스럽다가도 그냥 엄마다운 마무리였구나 싶기도 했네요. 상속 여부에 따라 빚도 함께 넘겨받게 되는 상황, 정리해야 할 서류들이 쌓여 있었고요. 전 그걸 한참 동안 펼쳐놓고 고민만 했어요. 도장을 찍어야 하는데 손이 안 가더라고요. 간단히 포기각서를 쓰면 끝날 문제였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남들 보기엔 단순한 계산이겠죠. 빚이면 버려야지. 왜 잡고 있냐 싶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그게 그냥 땅이 아니었어요. 나한테 남긴 유일한 흔적이자 애증의 증거 같은 거였죠. 혼자 고민하다가 결국 남편한테 말을 꺼냈어요. 나 그 땅 포기 못하겠어. 사실 그동안 내가 갚아온 게 아깝기도 하고 부모님이 남기고 간 마지막 거라 생각하면 도장 찍는 게 너무 쉽지가 않네. 그걸 지금 고민이라고 해? 당연히 포기해야지. 안 그러면 우리 둘 다 파산이야, 파산. 내 인생까지 말아먹을 거냐? 당신 진짜 현실 모르고 사는 거야, 뭐야? 그래도 부모님이 남기고 간 마지막이잖아. 부모? 당신 결혼 전에 나한테 그러지 않았어? 당신 부모 없다고 생각하고 산다며? 지금까지 봐줬더니 진짜 우리 집을 뭐로 보는 거야? 그 땅 상속받으면 바로 이혼이야. 내 인생까지 망칠 생각하지 말라고. 그 말을 들은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내가 잘못 들은 건지 몇 번이나 마음속으로 되뇌었죠. 이혼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쉽게 그토록 뻔뻔하게 내뱉는다는 게 솔직히 믿기진 않았어요. 지금 우리 부모님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당신 입에서 나오는 게 고작 이혼이야? 내가 그래서 처음부터 끊으라고 했던 거잖아. 근데 당신은 결국 또 휘둘리고 또 흔들리네. 몇 번을 당했으면 깨달아야지. 하여간 멀리 내다보질 못하는 건 딱 그 집 체질인가 봐. 아버지란 사람은 땅 사서 인생 말아먹고 딸은 그 땅 붙잡고 내 인생 말아먹고 피는 못 속인다더니 딱이네. 순간 저도 모르게 남편 멱살을 붙잡았어요. 어우, 너무나도 화가 나가지고 뒷목까지 달아올랐고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목구멍으로 나오려는 욕설을 간신히 참으며 멱살을 움켜쥐고 흔들면서 울분을 다 토해냈죠. 당신, 당신 진짜 사람 맞아? 당신 아내를 낳아준 분들이 돌아가셨다는데 그 말 좀 골라서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리고 남편 말대로 정말 그 밥에 그 나물인지 믿었던 시어머니도 아주 똑같더라고요. 그래, 나도 들었다. 너 그 땅 포기 안 한다면서? 어머님, 그거는요, 제 부모님이 남기고 간 유일하긴 뭐가 유일해. 남긴 거는 빚밖에 없잖니. 너 그렇게 이기적일 줄 몰랐다. 너 하나 때문에 우리 집이 위험해지게 생겼는데 너 피해주면 안 되는 거야. 응? 자고로 가족이면. 그 말에 진짜 저도 모르게 울컥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결국 이렇게 나올 거였다는 걸 왜 나는 미리 몰랐을까? 아니, 몰랐던 게 아니라 애써 외면했던 거겠죠. 이 집에서 받은 따뜻함은 전부 조건부였다는 거. 우리한테 손에 안 끼치는 선에서만 유효했던 거라는 거. 결국 저는 도장을 찍지 않았어요.
상속 포기각서 제출 기한이 지나도 아무 서류도 내지 않았고요. 변호사에게 전화도 하지 않았어요. 그 땅은 그대로 내 손에 남았어요. 빚과 함께요. 근데요,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부터 가슴이 조금은 덜 답답하더라고요. 뭔가를 지킨다는 게 그리 대단한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냥 버텨내는 거. 남들이 전부 다 그걸 왜 하냐고 말해도 난 나대로 이유가 있으니까. 그게 내 선택이었어요. 그리고 그 선택으로 인해 벌어질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렇게 저는 빚이든 뭐든 결국 그 땅을 붙잡아 버렸어요. 주변에서는 다들 미쳤다고 했죠. 네 부모가 그 고생하다 죽은 게 괜히 그런 줄 아냐? 그냥 손 떼라.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말처럼 쉽냐고요. 아무리 돌덩이 같은 땅이라도 나한테는 부모가 남긴 유일한 흔적이었는데 도장을 찍지 않은 게 미련이자 고집이었지만 전 그게 제 방식의 애도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몇 달쯤 지났을까요? 별일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인생은 참 얄궂어요. 어느 날 뉴스에서 그 단어가 튀어나온 순간 전 숨이 턱 막히고 말았어요. 정부가 오랫동안 묶여있던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했습니다. 해당 지역은 곧 신도시 계획지구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하필 그 지역이 제 땅이었어요. 거기다 이어서 나오는 게 뭔 줄 아세요? 대기업 물류센터 유치 확정. 순간 눈앞이 핑 돌더라고요. 망한 땅이 아니라 이제는 황금 땅이 된 거예요. 어릴 적부터 남의 집 흉만 보던 친척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사람 마음이란 게 간사해서요. 봐라, 결국 지켜낸 내가 옳았던 거지. 그런 이상한 우쭐함이 올라오는 거 있죠. 그런데 이 웃음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곧장 전화가 쏟아졌거든요. 지금 팔면 현금으로 30억 바로 들어옵니다. 이거 놓치시면 평생 후회해요. 제가 바로 계약서 들고 어떻게 갈까요? 30억이라는 숫자가 입에 맴돌았어요. 이 돈이라면 빚 갚고도 남는 돈. 근데 한편으로는 부모님 생각에 울컥했죠.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늦게나마 빚을 봤다고, 믿고 도와줘서 고맙다고 저에게 말해주시고 우리 가족도 어쩌면 다시 상처를 메꿀 수 있었을까 싶기도 하고요. 근데요, 기쁨도 잠시였던 게요. 이 소식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시댁 반응이 바로 날라왔어요. 여보, 이제 진짜 고생 끝났네. 그 땅 당신이 끝까지 붙들더니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잘했네. 잘했어. 당신은 보면 전부터 자기 거 잘 찾는 똑부러진 사람이었지. 그걸 내가 잊고 있었어. 그 말을 듣는데요. 피식하고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그 땅 상속받으면 바로 이혼이야 라며 소리 지르던 사람이 지금은 잘했대요. 칭찬 같았지만 제 귀엔 조롱처럼 들렸어요. 이 사람 눈에는 내가 아니라 내 손에 들어올 30억만 반짝거리는 게 보였거든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더 가관이었어요. 아이고 며느리야, 네가 고집을 피워서 결국 우리 집이 살았다. 고맙다 우리 며느리. 말끝마다 우리 집이 붙는 거 들리시죠? 그러니까 저는 웃지도 울지도 못했어요. 아, 이제는 가면조차 안 쓰는구나. 드디어 본심을 다하까는구나. 그 생각만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래도 현실은 냉정했어요. 빚 갚고 앞으로 살아가려면 결국 매각 외엔 답이 없었으니까요.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연일 찾아오고 현금 30억 얘기를 들이밀고 저도 결국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부모님이 주신 마지막 속죄라고 생각하면서요. 잔금일을 앞둔 어느 날 저녁이었는데요. 남편이 퇴근길에 맥주 들고 들어오더라고요. 분위기가 괜히 들떠 있었어요. 여보, 이제 진짜 고생 끝났다. 내일이면 30억 들어오는 거 맞지? 오늘은 그냥 한잔해. 축 빼들어야지. 좀 이따가 엄마도 올 거야. 당신한테 사과하고 싶대. 그 말을 듣는데 속이 뒤집히는 거 있죠. 사과? 웃기지 마라 싶었어요. 이 집 사람들이 미안하다는 말은 곧 돈 냄새 날 때만 나오는구나 싶었거든요. 저는 정신 좀 붙들어야겠다 싶어서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세수하고 거울 보는데
제 얼굴이 무섭더라고요. 제가 그 시댁 사람들한테 얼마나 정이 떨어진 상태였는지 모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얼굴을 찹찹 때리고 표정을 가다듬었어요. 거실로 나오니까 남편이 미리 잔에 다 따라놓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여보, 자, 시원하게 한잔해. 이런 게 진짜 축배 아니겠어? 근데요, 이상하게 손이 안 가는 거예요. 그냥 고개를 저었죠. 아, 오늘은 두통이 심해서 못 마셔. 그냥 물 마실래? 그래? 아이, 그럼 딱 이 한 잔만 마시고 자. 이미 따른 건데 한 잔만 같이 하자. 응? 그때 현관문이 열리더니 시어머니가 들어왔어요. 근데 시어머니 표정이 어딘가 긴장돼 있었죠. 그래서 그런가 들어오시자마자 마실 것부터 찾으시더라고요. 나 왔다. 아이고, 목이 말라 죽겠네. 뭐라도 좀 줘라. 어머님, 이거 맥주인데 이거 먼저 드시겠어요? 저는 순간 제 앞에 있던 잔을 내밀었는데 남편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엄마, 그건. 하지만 남편이 말리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이미 잔을 원샷 해버렸어요. 그 순간 남편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게 보였죠. 그 눈빛이 말해주더군요. 이 잔에 뭔가 있었구나. 전 그 자리에서 확신했어요. 단순히 맥주가 아니었구나. 남편이 뭔가를 섞었구나. 그제야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죠. 아니, 아까부터 괜히 맥주를 부추기듯 따라주더니 시어머니가 잔을 집어 들자마자 말릴 틈도 없이 얼굴이 새파래졌던 이유 다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남편은 급하게 시어머니를 부축하면서 집에 가자고 했고요. 엄마, 오늘 피곤해 보이시는데 다음에 다시 오세요. 내가 차 몰고 모셔다 드릴게요. 전 그때 일부러 가로막았어요. 이상하게 담담했고요. 아니, 담담하기보다는 뭐랄까요? 너무 분명해서 오히려 차분해졌달까요? 어머님, 가실 게 뭐 있어요. 오늘 얘기하러 오셨다면서요. 우리 할 얘기 많잖아요. 그냥 얘기 좀 하다가 주무시고 가세요. 이따가 이불도 펴드릴게요. 남편은 눈빛으로 난리가 났죠. 절대 안 된다는 듯이 고개를 휘두르는데 정작 시어머니는 상황을 전혀 눈치 못 채고 있었어요. 벌써 얼굴이 달아올라서 기분이 좋아 보였거든요. 그래, 맞다, 맞아. 우리 오늘 속 얘기 좀 하자. 응? 괜히 피할 건 뭐 있냐? 기훈아, 너도 앉아라. 얘기도 좀 하고. 나도 우리 며느리랑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좀 하고 싶어. 이 장면이 참 웃겼어요. 남편은 당황해서 물만 훌쩍거리며 시선을 피하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괜히 흥이 올라서 제 편을 드는 듯한 말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상황을 모르는 사람만 즐거워하고 아는 사람은 죽을 맛인 전형적인 풍경. 전 속으로 비웃었어요. 둘이 짜고 치는 거 모를 수가 없는데 제가 이 상황을 진두지휘하게 됐잖아요.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고 대본대로 행동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알았냐고요? 갑자기 남편을 다그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현아, 안 그래도 내가 요즘 좀 서운하더라. 왜 그동안 이렇게 지연이 힘든 거 모르는 척 했냐? 어? 너도 알잖니, 지연이가 크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내가 뒤늦게 알고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는지. 엄마, 지금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니고. 때가 어딨어. 지금이니까 하는 거지. 우리 며느리 얼마나 착하고 좋으는데 사돈들 힘들다는 것도 우리한테 제대로 안 말하고 말이야. 아유, 진짜 속상해 죽겠더라니까. 정말 아이러니했죠. 제가 알기로는 시어머니는 늘 그 집 일은 그 집 일 하며 선을 긋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아들을 몰아붙이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속으로 냉소를 삼켰어요. 연극을 이렇게까지 정성 들여 하니까 정말 대단하다 하고요. 옛날에 왜 그런 클리셰 있잖아요. 양아치한테 걸려서 곤란한 여학생을 딱 도와주고 호감을 사는 그런 클리셰요. 딱 그걸 노린 것 같더라고요. 시간이 흘러 10분쯤 됐을까요? 갑자기 시어머니 얼굴이 달라졌어요. 처음엔 술 기운인가 싶었는데 이건 술 취한 게 아니었어요. 말이 점점 느려지고 눈이 반쯤 감기더니 목덜미를 잡고 주무르더라고요.
아유, 갑자기 머리가 무겁네. 아유, 내가 왜 이렇게 졸리지? 엄마, 엄마 괜찮아? 엄마 정신 좀 차려봐. 근데 대답은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툭 떨구더니 그대로 소파에 쓰러져 버렸어요. 그 장면을 보고 모든 게 확실해졌죠. 남편이 내 잔에 수면제를 탔고 그걸 시어머니가 마신 거다. 이 사실 말고는 설명이 안 되잖아요. 어머님 원래 말술이잖아. 맥주 한 잔 마셨다고 이렇게 금방 뻗을 뿐이 아니시잖아. 당신 혹시 맥주에 뭔 짓 했어? 아니야. 요즘 스트레스 때문에 알코올이 안 받으셔서 그런 거야. 원래 요즘에 엄마 좀 그러셔. 그 대답이 더 확신해줬어요. 변명이라는 건 보통 너무 급하게 나오면 티가 나거든요. 저는 눈을 좁히고 남편 얼굴을 똑바로 보면서 말했어요. 웃기지 마. 당신 내 잔에 수면제라도 탄 거 아니야? 나 잠든 사이에 뭘 하려고? 어머님이랑 뭘 작당했길래 그래? 당신 그거 피해망상이야. 친정에서 뭘 얼마나 당했는지는 몰라도 사람 막 그렇게 의심하면 안 되지. 내 친정 부모님 얘기 당신 입에서 듣고 싶지 않아. 당신은 나한테 그딴 말할 자격 없잖아. 보나마나 내 땅 때문이겠지 아냐? 당신이 뭔 짓을 해도 난 그거 당신이랑 나눌 생각 없으니까 꿈 깨셔. 남편이 그제야 얼굴을 확 굳히더니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목소리도 달라졌고요. 결혼은 공동체야. 혼인 중에 생긴 자산은 다 공동재산이라고. 상속이든 뭐든 가정경제에 들어오면 우리들 몫으로 정산하는 게 맞는 거야. 근데 당신 혼자 거머쥐겠다는 건 참체짓 아니냐? 내 희생은 다 뭐가 되는데. 거 봐. 당신이 이럴까봐 내가 수면제까지 구해온 거 아니냐고. 그 소리를 듣는데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잠깐은 무서워해야 하는 게 맞는데 전 오히려 피식했어요. 결국 돈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구나. 내 인생이랑 부모의 죽음이랑 다 떠나가지고 이 사람들 머릿속에 남은 건 결국 30억 뿐이구나. 그 생각이 너무 분명해지니까 오히려 마음이 차갑게 가라앉더라고요. 제 손은 이미 휴대폰을 움켜쥐고 있었어요. 머리가 멍한데도 손가락은 알아서 움직이더군요. 112를 눌렀습니다. 남편은 제가 경찰에 연락하는 걸 보고는 눈이 뒤집혔고요. 와, 무슨 날짐승처럼 달려들더라고요. 야야, 그거 끊어. 당장 끊으라고.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더니 제 휴대폰을 낚아채려 했지만 이미 연결음은 넘어간 상태였죠. 수화기 너머로 112입니다 라는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만 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술잔에 약을 넣었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마시고 기절했고요. 지금 집 주소는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남편이 제 손목을 비틀면서 욕을 내뱉더라고요. 이렇게 폭력적으로 변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이제서야 알았지 뭐예요. 미쳤냐? 야, 너 진짜 끝까지 내 인생 망치고 싶어? 그 와중에도 신고는 그대로 접수가 됐고요. 저는 숨을 몰아쉬며 부들부들 떨고 있었죠. 남편은 울컥 터트리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내가 니네 집비 갚으면서 산 세월은 뭐가 되는데? 그 땅에서 나오는 30억은 내 보상이라고. 내 몫이라고. 당신이 뭔 빚을 갚았다고 그래? 어? 아니, 나 혼자 대출받고 나 혼자 갚았어. 당신은 옆에서 욕이나 한 거 말고 한 게 더 있어? 부부 재산은 공동이라고 내가 몇 번을 말해. 당신이 대출받아서 모자른 생활비 내가 더 안 냈다고 당신이 장담할 수 있어? 그 소리를 들으니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장인 장모의 죽음 앞에서 약에 취해 기절한 자기 어머니 앞에서 결국 입 밖으로 나온 게 돈 타령이라니. 몇 분도 안 돼서 현관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남편은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갑자기 표정을 싹 바꿨어요. 경찰이 들어서자 태연한 척 손을 흔들었죠. 오해입니다. 아내가 예민해서 꾸며낸 얘기예요. 술잔의 약이라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그냥 피곤해서 주무시는 거라고요. 그렇게 가정 내 불화로 넘기면서 경찰들을 돌려보내려고 하자 경찰들도 곤란해하는 겁니다. 다짜고짜 집으로 들이닥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죠. 사실 남편이 집에 들어와 맥주를 따르는 순간부터 제가 화장실로 들어가면서 미리 녹음을 켜뒀거든요. 이상하게 가슴이 쎄하더라고요. 버튼을 누르자 남편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내 희생은 다 뭐가 되는데? 거봐, 당신이 이럴까봐 내가 수면제까지 구해온 거 아니야? 순간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어요. 남편은 얼굴이 하얗게 굳더니 더듬거렸죠. 그건 농담이었어. 장난이었다고. 경찰은 집안을 샅샅이 찍어두었고요. 술병과 남편의 휴대폰을 증거품 봉투에 담아갔습니다. 절차상 간단한 조서를 받느라 한참을 앉아 있었는데요. 펜을 쥔 손이 덜덜 떨려서 글씨가 삐뚤빼뚤했어요. 남편은 현행범으로 연행이 됐고요.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방 안에 철컥하고 울렸습니다. 그날 이후 상황은 빠르게 굴러갔는데요. 경찰은 남편과 시어머니 휴대폰을 확보해 포렌식에 들어갔고 문자 몇 줄이 모든 걸 갈랐어요. 오늘 밤이라든지 수면제로 재우라든지 내일이면 30억이 들어온다는 등 노골적으로 범행 계획을 늘어놨더라고요.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명백히 계획된 범행이었고 두 사람이 짜고 벌인 일이었어요. 사건은 바로 검찰에 송치됐고 남편은 공소제기, 시어머니 역시 공범으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남편이 연행돼 나간 그날 이후 집안은 말 그대로 쑥대밭이었어요. 며칠 동안 멍하니 앉아있다가도 문득 정신이 들면 이젠 나 혼자 결정해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 두려움 위로 묘한 해방감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래서 망설임 없이 변호사를 찾았어요. 형사사건 이혼 전문이라고 크게 써붙인 사무실이었는데 대기실 의자에 앉아 있으면서도 참 손에서 땀이 주르륵 흐르더라고요. 나 같은 사람이 여기까지 오게 될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변호사 앞에 앉아서 제가 꺼낸 첫 마디가 아직도 생생해요. 저 이혼 소송 진행하려고요. 그리고 재산분할 관련해서도 질문 드리고 싶어서요. 변호사는 차분히 제 이야기를 다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분은 이미 구속 상태시죠? 게다가 음성 녹취, 증거 확보, 공모 정황까지 이건 사실상 100대 빵 사건입니다. 가정 파탄 책임은 전부 상대방에게 있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재산분할 같은 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땅 지금 팔아서 현금한 돈이 제 명의 통장으로 들어와 있는데 그게 혹시 나눠지는 건지. 걱정 마세요. 상속재산은 원래부터 재산분할 대상 아닙니다. 게다가 남편은 오히려 불법적으로 그걸 노리다 범죄까지 저질렀잖아요. 그 말을 듣는데 묘한 웃음이 났어요. 남편이 그토록 집착하던 30억이 애초에 법적으로도 제 몫이 될 수 없던 돈이었던 거죠. 그렇게 발악하고 수면제까지 준비한 게 이런 걸 다 알아서 그랬을지도 모르겠네요. 첫 재판날 법정안 공기는 숨이 막힐 정도로 무거웠습니다. 남편은 피고석에 앉아 있었고요. 그 얼굴은 경찰차에 타던 모습과는 또 달랐습니다. 수척해진 표정에 억지로 담은 오기만 남아 있었죠. 모든 증거는 다 남편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걸 증명하고 있었어요. 녹음 파일, 문자 캡처, 병원 진단서 그리고 압수된 술잔 감정서까지 모든 자료가 책상 위에 차곡차곡 쌓여가는 걸 보면서도 속이 편해지진 않았어요. 그리고 며칠 뒤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남편은 특수상해와 사기미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어요. 단순한 실수나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준비한 범행이라는 점이 크게 작용을 했죠. 시어머니 역시 공범으로 인정받아서 집행유예를 받았고요. 그리고 제 사건, 이혼 소송과 재산 분할은 그보다 훨씬 간단했어요. 남편 쪽 책임이 100%라는 게 명백했으니까요. 법원은 제 단독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순간에도 솔직히 환호성 같은 건 안 나왔어요. 그냥 덤덤했어요. 물론 법적으로 다 정리됐다는 게 다행이긴 했죠. 하지만 마음 어딘가에선 이게 다 뭐라고 하는 허무함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렇게 판결은 끝났습니다.
남편은 그대로 교도관들에게 이끌려 나갔고 시어머니는 법정을 떠나면서 제 시선을 피하더군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도 저는 웃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머릿속이 너무 조용했거든요. 재판이 끝나고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이사였어요. 더는 그 집, 그 동네, 그 기억을 안고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욕심을 버리고 조그만 집으로 옮겼어요. 전세도 아니고 월세였죠. 남들이 보면 30억 들고 있으면서 왜 이렇게 소박하게 사냐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한텐 그게 필요했어요. 큰 집이나 화려한 가구나 남들 보란 듯한 소비 다 싫더라고요. 그저 조용히 내 공간에서 숨 편하게 쉬고 싶었습니다. 전 남편은 교도소에 갔는데요. 징역 3년, 짧다고 하면 짧은데 부디 복역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는 새 사람이 되어 나왔으면 좋겠네요. 남들 앞에서 의젓한 척, 계산 철저한 척 다 하더니 제 마누라 수면제 먹이고 재산 갈취하려 한 사람이라는 걸 다 알게 됐잖아요. 출소 후엔 뭐가 기다릴까요? 그러니 그 3년이 끝나고도 남은 건 더 긴 형벌 같은 삶일 겁니다. 전시모는요, 더 웃겨요.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동네에서 손가락질을 받으며 산다고 들었어요. 원래는 모임도 다니고 장터에서도 목소리 크기로 유명한 분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엔 시장도 못 나가고요. 교회도 안 다닌다더라고요. 이유야 뻔하죠. 며느리 돈 노리다가 아들 철창간 집안이라는 타이틀이 붙었고 다들 수군대니까요. 게다가 자기는 공범이고요. 결국 고립된 채로 스스로 쌓아 올린 성벽 안에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전시모가 매달릴 건 또 저밖에 없었던 거예요. 목소리는 예전처럼 당당하지 않았어요. 지연아, 미안하다. 그때는 내가 눈이 멀어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어. 어? 네, 맞아요. 해선 안 될 짓을 하셨죠. 근데요, 지금 와서 미안하다 한들 제가 고지고대로 그 말을 어떻게 믿어요? 아주머니 그 말 뒤에 또 무슨 계산이 숨어 있을 줄 알고요. 아니야, 아니야, 진짜야. 그래도 우리 가족이었지 않니? 피는 안 섞였어도. 가족? 그쪽에서 말하는 가족은 이익 따라 붙었다 떨어졌다는 사이잖아요. 그런 가족이라면 이제 그만하셔도 돼요. 차라리 전시모가 전화를 해줘서 다행이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오히려 속이 시원해졌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제 더는 내 삶을 끌어들일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으니까요. 전요, 모든 일이 끝난 뒤 직장에 다시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사무실 들어서니까 다들 놀라더라고요. 얼굴이 환해졌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사실 환해진 게 아니라 그 전이 너무 안 좋았던 거겠죠. 그래도 그렇게 봐주니 기분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제가 다시 제 생계를 책임지고 내 힘으로 돈 벌고 내 힘으로 살아간다는 게 그렇게 별거 아닌데 묘하게 버팀목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결론은 하나였어요. 돈은요, 삶을 지탱해주는 도구일 뿐이에요. 뭐 당연히 없으면 허덕이지만 있다고 해서 상처가 메워지지도 않더군요. 돈이 해결 못하는 게 분명 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휘둘리던 그 상처들, 그건 돈으로 절대 치유가 안 됐습니다. 오히려 진심 없는 가족은 독이라는 걸 뼈저리게 알게 됐거든요. 결국 제가 얻은 건 30억은 그냥 덤이었을 뿐이었던 거예요. 제가 진짜로 손에 쥔 건 지난 과거에 대한 속죄 그리고 스스로 다시 설 수 있는 자유였어요.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쫓겨다니며 발버둥 치던 그 아이가 이제는 자기 집 문을 스스로 잠그고 편히 잘 수 있는 어른이 된 거죠. 평생을 조급해하며 살았는지 드디어 제가 제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 이제야 맑은 머리로 생각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친정은 평생 제게 원망을 쏟아부었고 전 시댁은 초반엔 살갑게 손을 내밀었지만 뒤집어 보니 결론은 똑같았다라는 걸요. 한쪽은 필요할 때만 불러댔고 또 다른 한쪽은 이득이 보일 때만 끌어안았던 거예요. 겉모습은 달라도 결국 같은 회로였던 거죠. 포장만 달랐던 거예요. 그렇다고 친정조차 통째로 혐오의 덩어리로 묶어둘 순 없었어요. 마지막 겨울 엄마가 제 손을 잡고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사죄했잖아요. 아빠가 마지막으로 남긴 땅으로 제가 큰 도움을 받은 것도 맞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다음 해부터 원망은 잊고 부모님 기일에 향은 하나 피워 볼까 합니다.